정리. 자, 기본적인 컨스트레인트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미지로 확립하셔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자,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고. 패키지를 선택하십시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공정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믹스드로 디자인을 할지, 디지털로 할지, 아날로그를 할지 결정을 하시는데, 아이덱 MPW를 하신다면, 믹스드로 하시면 아날로그 디지털을 다 볼 수 있을 테니, 믹스드로 하시는 게 좀 좋긴 하실 것 같아요. 막판에 구현 안 된 게 있으면은 걔는 뭐 빼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BCD를 할지 일반 로직 공정을 할지도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 공정을 선택할 때 그 공정을 만약에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5V 아니면 7V, 10V 이렇게 할지, 아니면 1.05V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도 해당하는 겁니다. 내 디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연구실에 지금 계획하는 것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 선택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한데, 스탠다드 셀과 IO 셀과 메모리가 충분히 주어지는지 이것도 알아보셔야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AD 컨버터라던가 PLL이던가 아니면 기타 등등등의 페리페럴이 또 주어지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이거는 아이덱 MPW가 아니라 TSMC나 해외 공정 쓰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초심자의 경우에는 최소 4달 잡으시기 바랍니다. 초심자의 경우에 최소 4달. 심지어 4달을 열심히. 대충 하지 말고 4달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4달이 점점 줄어가겠죠? 줄다가 적어도 2달 정도 잡으시면 그 안에 어떻게든 되겠다. 여러 경험을 통해서 2달은 적어도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 이 얘기는 아이디어를 2달 전에는 더 이상 내지 마세요. 2달 전까지는 치열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하시고 2달 남았으면 그만 아이디어 생각하고 구현하시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저 안됩니다 교수님,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패키지가 어디서 하는지가 사실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할 것 같은데, 국내에서 하는지가, 지금 중국에서 보통 패키지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오래 걸려요. 거의 지금 느낌으로는 한 6달, 7달 걸릴 것 같습니다. 패키지 하나 받는데. 그래서 국내 업체 중에서 최대한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소켓의 구매도 용이한 타입으로 애초에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요렇게 해놓고 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이 공정 쪽에서는 알아보셔야 될 내용이 PVT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쵸? 요거부터 알아보셔야 이걸 우리가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을 이제 하셨으면 컨스트레인트, 즉 스펙을 잡아야 되잖아요. 처음 단계에서 컨스트레인트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에어리어 중요하죠. 당연히
set max area 요 코맨드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타이밍 컨스트레인트 우리가 계속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패스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하죠. 패스가 무엇이냐, 그걸 알았으면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인풋 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인터널에 대한 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웃풋에 대해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널에 대해서는 레지스터 투 레지스터라서 클락을 선언하면 해결이 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create clock이 될 겁니다. 그 다음 uncertainty가 될 겁니다. 트랜지션이 될 겁니다. 레이턴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쭉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됐으면 인풋 쪽에서는 set input delay 이렇게 될 텐데, 여기도 마이너스 맥스와 마이너스 민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웃풋 쪽에서는 set output delay가 될 텐데, 여기도 당연히 마이너스 맥스와 마이너스 민을 다 주셔야 될 텐데, 특이하게도 마이너스 민은 음수를 주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요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이죠. environmental attribute를 보면 environmental attribute를 통해서 어제 제가 말씀은 정확하게 확립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두 가지로 분류를 일단 먼저 할게요. 셀 딜레이와 넷 딜레이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셀 딜레이에 영향을 주는 거, 결국은 넷 딜레이에 영향을 주는 거,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 딜레이에는 요게 있습니다. 인풋 트랜지션과 그리고 아웃풋 로드, 요거에 의해 셀 딜레이가 결국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렸던 커맨드가 set input transition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set driving cell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output load는 set underbar load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저는 하고 있고요. 서브 모듈일 경우에는 이제 이건 좀 뒤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여기 버젯이라고 상단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버젯이라고 써놓도록 할게요. 이따가 제가 까먹지 않게. 자, 다시 원래대로 와서 셀 딜레이는 인풋 트랜지션과 아웃풋 로드에 의해서 셀 딜레이가 영향을 받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PVT에 의해서 영향을 결국에 받게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PVT는 결국 단립 파일들이 많이 있고, 그죠? 그 안에 이 PVT 정보가 들어있다 라는 얘기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나갈게요.
자, 넷 딜레이는요, 와이어 로드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와이어 로드 모델이 주어져서 이게 기본적으로 추정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금 공정이 발전될수록 요게 그러니까 65나노까지는 이 추정치를 좀 애매한데. 요렇게 할게요. 자, 90나노 정도에는 이 와이어로드 모델을 그냥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5나노가 되면 이거를 그냥 있더라도 사용하더라도 원래 주기에 아무리 못해도 60%나 70% 정도는 빡세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결론이고, 65보다 밑에를 하신다면 와이어로드 모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기를 60, 70% 당연히 주는 거는 당연하고요. 65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선단 공정을 하신다면 아예 이걸 와이어로드 모델이 안 주어질 겁니다. 이걸 제로 와이어로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제로 와이어로드 모델 사용하시면서 똑같이 주기를 좀 더 빡세게 주시기 바랍니다. 28나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와이어로드 모델이 단립 파일에 없어요. 아예 안 들어 있습니다. 그냥 이제는 토포그래피컬 모드라고 해서 아예 백엔드 작업도 디자인 컴파일러서 아예 하고 아예 그냥 보면서 해라, 배치 정보 보면서 해 라고 가이드를 차라리 하죠. 어쨌든 결론은 와이어로드 모델은 통계치라서 선단 공정에서는 안 쓰는 게 좋긴 하겠다. 그 와이어에 결국에는 얼마의 기생 RC가 있느냐인 건데요. 정확하게 되는 시점이, 아주 정확하게 되는 시점이 PNR 끝나고 스타RC 같은 툴을 돌렸을 때 비로소 정확해집니다. 비로소.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디자인 컴파일러 거치고 ICC2 거치고 ICC2에서 작업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쓰는 스타RC라는 툴을 썼을 때만 비로소 요 네트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진다. 그쵸? 그래서 그 정확해지기 전까지는 아예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주기 곱하기 60% 정도 하시라. 그러면 아무리 네트에 기생 캡이나 기생 저항이 많아져도 커버가 남아 오히려 남을 거다. 그런 이제 정확했던 것들이, 부정확했던 것들이 정확해져도 내가 원래 잡았던 주기가 빡셌기 때문에 보상이 다 될 거다. 이렇게 가이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environmental attribute, 방금 말씀드렸던 셀 딜레이에 대한 거, 넷 딜레이에 대한 거, 요런 정보 모두 요 environmental attribute는 단립에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다 들어가 있는 정보이다. 우리는 요거를 .db로 변환해서 사용을 시납시스 툴에서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베릴로그만 짜던 사람이라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버젯이라는 개념을 어제 소개해 드렸죠. 버젯은 두 가지, 타이밍과 environmental attribute 쪽에 나왔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타이밍 쪽에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set input delay와 set output delay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칩 바깥에
바깥에 클락 주기 곱하기 60%가 차지하고 있다. 인풋 딜레이가 이렇게 많다라고. 만약에 60이 어차피 추정치이기 때문에 40%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공정이 높아질 때 좀 어렵거든요. 요 인풋 딜레이가 아웃풋 딜레이가 주기 곱하기 적어도 40% 있다라고 가정하시는 거. 이렇게. 자,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어트리뷰트 쪽에서 버젯이 이 부분에 있었죠. 여기에 있었습니다. 드라이빙 셀과, 그러니까 다시 인풋 트랜지션과 아웃풋 로드 쪽에 어떻게 줘야 됩니까?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서브 모듈을 할 때는, 서브 모듈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럴 때는 입력에 아주 위크한 버퍼를 넣어주세요. 작은 버퍼를 넣어라. 출력은 굉장히 무거운 스트롱한 버퍼를 넣어라.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서브 모듈이 아니라 탑 모듈을 하고 있다면 내가 실제 입력과 출력에 사용하는 IO 셀을 그냥 지명해주면 끝납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공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죠. 그림을 그려서, 디자인 그림 있잖아요. 그걸 그려서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포함해서 이것까지 백지에서 여러분들이 요만큼은 정리를 하세요. 하면 여러분들께 됩니다. 심지어 어디다 프린트 해가지고 붙여놓든가, 기억하기 싫으면. 근데 적어도 한 번은 이 교육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백지에서 해보세요. 백지에서. 이거 배우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길게 왔습니다. 이거 배우려고. 네. 아마 이 안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따라하세요 했던 것들이 여기 다 써 있을 겁니다. 웬만한 것들은. 그죠? 자,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자, constraint. area constraint. 자, timing constraint. environmental attribute. 네. 그리고 패스는 제가 패스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레지스터의 클락. 맞아요. 어디까지? 그 다음 플립플롭의 D까지, 입력까지. 맞아요. 거기까지 다 패스다. 자, 그리고 인풋 딜레이. 인풋 딜레이는 내 칩 바깥이다. 바깥이야. 아웃풋 딜레이도 내 칩의 바깥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uncertainty, transition, latency. uncertainty에 제가 표시 안 했네요. skew, jitter, margin. 자, environmental attribute는 결국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결국은 다 셀 딜레이. 우리 셀의 스피드가 같은 엔드라 하더라도 다르게 된다. 뭐에 의해서? 따라할게요. 인풋 트랜지션, 아웃풋 로드.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무거운 타이어가 있거나 입력으로 들어오는 시그널이 느려. 그럼 당연히 느리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PVT에 따라 다르다. 당연하죠. 사람도 그러는데 뭐. 이 더운 여름날 나가면 우리가 무기력해지잖아요. 시원한 데 오면 좋죠. 똑같습니다. 얘네도 그래요. 밥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잘하지. 밥 적게 먹으면 퍼포먼스가 떨어지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다 셀 딜레이에 대한 것이었고, 네트에 대한 거는 와이어로드 모델이 주어진다. 따라할게요. 와이어로드 모델. 와이어로드 모델. 네, 와이어로드 모델이다. 와이어에 대한 모델이 주어졌었어요. 근데 선단 공정으로 가면서 너무 이렇게
정확해지지 않게 되니 아니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시점이 너무나 뒤이기 때문에 차라리 정확하게 해주면 우리 제공해 달라라고 했으나 불가능했어. 그래서 아예 이제 안 줄 거야. 제로야. 스타일시 돌리기 전까지 다 제로라고 해. 대신 클락 빡세게 줘라.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의 스펙 대비 빡세게 줘야만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제로 와이어 로드. 네, 제로 와이어 로드에 대한 모델이 주어지거나 없거나 아예 그렇다. 그래서 네트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단립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요 단립은 오퍼레이팅에 대한 컨디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합성할 때 타겟 라이브러리나 링크 라이브러리로 주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디자인 컴파일러가 돌아가니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컨스트레인트를 짜고 여러분들의 RTL 코드를 같이 디자인 컴파일러한테 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 만들어진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를 ICC2에 주세요. ICC2도 정해진 SDC, 즉 컨스트레인트를 목표로 PNR을 해주는 툴입니다. 구현 툴은 목표가 하여튼 컨스트레인트인 거예요. 디자인 컴파일러든 ICC2든 목표, 무조건 SDC. 그거를 향해 합성해주고 그거를 향해 PNR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된 녀석을 타이밍적으로 검증해주는 것은 프라임 타임이다. 사인오프. 거기를 통과하면 그 프로젝트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질문. 네, 됐죠? 더 있으시면 앞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 찍으셨어요? 아, 이거 안 했다. 언설텐티의 스큐 지터 마진이 있었다. 네, 요거까지 해서 네. 네, 됐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챕터 5가 됐습니다. 저 좀 볼까요? 저 좀 보세요. 챕터 5는 컨스트레인트를 알았다면 당연히 괜찮은 양질의 컨스트레인트 파일을 만들었겠죠? 그래 안 그래? 컨스트레인트 파일을 만들었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첫 번째 큰 산을 넘어갔어요. 예를 들어 체크 타이밍 했을 때 어제 에러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돌렸을 때, 실습했을 때. 근데 그게 0이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컴파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합성을 배울 수 있어요. 그거를 넘었잖아. 그래서 이제 합성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툴에 관련된 얘기를 좀 시작을 할 거예요. 이 툴에 대해서 원리만 알고 계시면 어차피 이 툴을 합성하는 목적은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 그러면 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얘가 내부적으로 어떤 원리로 돕니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챕터는 많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자, 파티셔닝이라는 걸 해야 한대요. 얼핏 보면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조금 히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존재하는 히스토리가 필요해. 옛날엔 어땠는가를 알아야 지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조금 알면서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챕터에서 다루는 커맨드들이 이렇게 첫 번째 장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입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컴파일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지금도 요거 쓸 수 있어요. 대학에서 여러분들 자리에서도. 그런데 요거를 쓰죠. 이미 제가 그러니까 요 컴파일 울트라도 20년 된 거예요. 나온 지가 대략 20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컴파일만 했었는데 컴파일 울트라를 쓰면 우와 좋아진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이제는 컴파일 울트라 마이너스 뭐가 나왔으니 쓰세요가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컴파일 울트라가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이제는 점점 좋은 기능이 나왔을 때는 이 뒤에 마이너스 옵션으로 붙어 나갑니다. 이제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파티셔닝이 이런 겁니다. 파티셔닝이라는 단어는 뭐 일상적으로 일할 때는 보통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나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자, 푸어 파티셔닝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푸어일까요? 이게 왜 푸어예요? 한번 보세요. 패스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겠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왜? 붙여보니까 콤비네이션 로직이 길어. 그죠? 맞아요. 네. A를 만든 사람, B를 만든 사람, C를 만든 사람 모두 다 셀 인풋 딜레이, 셀 아웃풋 딜레이를 전부 다 60%씩 주고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붙여보니 이거 긴데? 긴데가 됐어요. 자, 이럴 경우가 굉장히 안 좋다. 네, 각각 할 때는 괜찮았어요. 여기가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거를 쫙 압축해서 하면 더 좋겠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만들어지면 좀 더 좋아. 그래서 bet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best는 이겁니다. 앞에랑 뭐가 다르죠? 다시 볼까요? better하고 best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위치가 다를 거예요. 콤비네이션 로직의 위치가 다르죠. 지금 베스트가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베러보다 베스트가 더 좋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모듈의 앞에 있어야 돼요. 레지스터 전에 있어야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림으로만 설명드리지 않고 이따가 코드를 제가 예시를 써드릴게요. 어떻게 코딩을 해야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합성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게 제일 좋대요. 이게 콤비네이션 로직은 앞에 올 수 있게 해라. 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A, B, C를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탑은 조립을 또 하다 보니 여기가 또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탑에서도 아예 그냥 인스턴스만 하고 끝낼 수는 없어요. 탑에서도 뭔가 있죠. 연결을 하는 부분 더하기 이거 낸드야 엔드야? 낸드네요. 뭘 작업을 했어. 그랬더니 문제여서 이것도 포함을 해서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이 이거죠. 이게 바로 이상적인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코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베리로그 코드 짤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웃풋 무슨 타입으로 해요? 아웃풋 와이어는 쓰지 마십시오. 응? 알겠죠? 아웃풋 렉으로 하는 거예요. 아웃풋 렉으로 하다 보면 그 렉의 값을 넣는 게 어사인으로 해야 돼요? 화살표로 해야 돼요? 화살표로 해야겠지. 화살표가 있다는 건 always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always가 있다는 건 클락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네, 그렇게. 또 있어. 또. 아웃풋은 무조건 렉으로 하세요. 렉으로 한다는 건 뭐 예를 들어 A라고 하더라도 A의 등호가 아니죠. 등호 쓰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혹시 등호 쓰는 사람 있어요? 등호 쓰면 안 돼요. 화살표 써야지. 그죠? 이게 블로킹이냐 넌블로킹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
화살표 쓰세요. 화살표. 절대로 등호 안 돼요. 네,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합성하고 나서. 자, 이렇게 써서 뭐 1이라도 넣고 0이라도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자, 그리고 always는 당연히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때 뭐가 기준이어야 되겠어요? 이 sensitive list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이 sensitive list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얘기하면 돼요. 클락 들어가야 되죠. 네, 또 리셋 또 없어야 돼. 여기다가 시그널 넣으면 안 돼. 여기다 시그널 넣는 사람이 있어. 외국 코드 보면 무조건 시그널 넣고 막 심지어 리셋하고 클락도 안 들어있어.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나. 뭐 기법으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마다 뭐 값을 이렇게 내면은 뭐가 이렇게 돼서 큰일 난다. 다 좋아요. 기업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요. 자, 오직 클락과 리셋에 대해서만 넣으시기 바랍니다. 리셋은 포지티브 엣지로 할 수 있고 뭐 네거티브 엣지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넣는 거는 클락만 넣으시기 바랍니다. 리셋하고 클락만. 자, 그러면 요 A가 이 A의 값을 넣을 때 어떤 여기 이제 와이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이어가 B라는 게 하나 있어야 하고 이 B에다가 assign B 해서 여기다가 막 들어갈 때 여기에 연산부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이 연산한 결과의 B가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게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줘야 합성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연산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네모칸 있잖아요. 연산이라고 했던 것은 인풋 포트에 들어오는 와이어가 그대로 와야 돼. 다시 인풋 포트로 들어오는 시그널이 바로 저 네모칸 안으로 와이어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 연산을 하고 걔가 클락이 뜰 때 레지스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요 그림인처럼 된다니까. 그죠? 네, 그렇게. 여기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까지 가는 것들은 그 내부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하시면 되고, 출력은 렉으로 되어 있어서 마지막은 무조건 하여튼 콤비네이션 로직 없이 레지스터가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더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질문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얘기가 나올 텐데 저 미리 또 요 얘기도 하나 드려볼게요. 참고로 연산이 많이 필요한 로직이 있어요. 곱하기, 비교기, 나누기 이런 것들 한 클락이 안 끝납니다. 그죠?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문제인데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연산을 하는 요 네모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네모칸 때문에. 이 네모칸에서 많은 일들이 앞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레지스터를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네, 저 부분에 있어서 레지스터에 꼭 한번 always를 통해서 넣고 그게 또 빠져나가서 다시 연산하고 다시 레지스터에 들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파이프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단계 넣어가서 스테이트 머신을 꼭 사용하시기를. 스테이트 머신을 사용하게 되면 셋업 타이밍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스테이트 머신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짜는 게 아무리 베릴로그는 병렬로 이렇게 우다다다다 달려가는 랭귀지이지만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럴 경우 가급적 레지스터를 이렇게 통과하게 만들고 그거를 컨트롤하는 로직은 스테이트 머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야 순서적으로 가죠. 그래야.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런 방식으로 애초에 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냥 짜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다른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터치입니다. 이건 따라 해야 돼. 따라 하겠습니다. 돈터치. 돈터치. 일상생활에서도 돈터치라는 말을 쓸 수 있죠. 나 건들지 마. 근데 디자인 컴파일러 쓸 때 돈터치를 왜 하느냐? 야, 얘 건들면 안 되는 애야. 얘 건들지 마. 건들지 마라고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건들지 마라고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모듈은 건들지 마. 왜? 왜요? 왜요? 네, 포문이 좋았습니다. 포문이 좋았어요. 그 방식으로 쭉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힌트를 좀 더 드리면 건들면 안 되기 때문이지.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왜 건들지 말아야 돼? 이미 구현해 놓은 거. 이미 구현해 놨기 때문에 건들지 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는데 사온 IP 아니면 그 전에 있던 IP, 내가 그 전에 만들었던 녀석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죠. 심지어 똑같은 프로젝트를 셋이 나눠서 했어. 그러면 누가 하나 서브 만들고 그걸 위에서 포함할 때 걔를 건들면 돼야 안 돼. 그럼 뭐하러 나눠서 일을 했어요? 건들면 안 되겠지. 그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상위 레벨에서 밑에 거를 건드리지 마라 할 때 셋 돈터치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날로그를 했던 블럭을 디지털로 갖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터치를 쓸 일이 정말 많아요. 하이라키칼 디자인을 할 때 되게 많이 쓴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라키칼 디자인을 했을 때 많이 쓴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 다 돈터치로 주는 거예요. 다. 내가 지금 합성해야 될 로직이 있고 탑에 여러 가지 IP들이 같이 있는데 날리지 마. 날리지 마라. 심지어 날리지 마라. 그러니까 보통 이래요. 얘가 쭉 살펴봐서 소스든 DDC든 뭐 닷DB든 쭉 얘가 봐요. 얘가 본 다음에 이거 안 쓰이는데? 아니면 연결 안 돼 있는데? 그러면 날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쓰죠. 레그 각괄호 한 다음에 뭐 5500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레그 한 칸 띄우고 5500 쓴단 말이에요. 근데 값을 실제 넣을 때 0, 1, 2 세 번째 비트는 아예 안 쓰네요. 처음에 리셋할 때만 0 줬지 1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라고 구문으로 판단이 되면 네, 날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발견하곤 합니다.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문입니다. 사실 돈터치는 제가 봐도. 네. 자, 이제 파티셔닝에 대해서 보면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바텀업으로 디자인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작은 거 하나 짜고 그다음에 요 작은 거 하나 짜고 위에서 걔네 인스턴스 하고 그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컴파일러가 그런데 파티셔닝을 자동적으로 툴이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사람이 소스 코드로 잘 구분해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팬아웃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팬아웃이 뭐예요? 디지털 때 배웠죠? 그건 배우더라고요. 저도 배웠어요. 팬아웃이 무엇인지. 팬아웃이 뭡니까? 팬아웃. 어떤 게이트가 있는데 걔가 출력이 나왔어. 근데 걔가 밑으로 막 100개, 수백 개 막 연결되는 거예요. 이러면 팬아웃이 문제가 된다. 이 셀에 물리적인 체력이 몇백 개를 동시에 드라이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맨파워가 정해져 있듯 셀도 파워가 걔가 할 수 있는 용량이 물리적으로 체력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얘가 막 드라이브를 무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코드를 그렇게 짰거든. 내가 코드를 그렇게 짰어요.
근데 합성해서 어떤 셀이 딱 지정이 됐는데 걔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팬아웃 에러가 났다라고 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툴한테 맡기는 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 코드상으로 나눠야지.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이 파티셔닝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차라리 사람이 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면 툴한테 좀 맡기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 라고 이해합시다. 자, 근데 파티셔닝은 툴이 자동으로 다 사실은 해줘요. 컴파일도 그렇고 컴파일 울트라도. 컴파일은 예전에 저런 옵션을 줬었어야 되는데 컴파일 울트라는 얘가 싹 본 다음에 알아서 잘 그룹핑을 해주고 해준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나뉘어있던 거를 한 번에 이렇게 싹 싼 다음에 한 번에 쫙 푸는 것도 다 자동으로 한다. 근데 이거를 내가 수동으로 해주고 싶다. 이럴 때는 이런 커맨드를 쓰면 할 수 있다. 이럴 일이 별로 없으실 건데 하이라키컬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콤비네이션 로직이 이렇게 굉장히 푸어하게 되어 있어서 얘네를 합쳐서 한꺼번에 좀 옵티마이즈 하고 싶다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보통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커맨드를 쓰면 결국에 이렇게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벌써 끝났죠? 이 챕터가 썸머리가 이렇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컴파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이 실제로 제가 다시 한번 저 좀 보세요. 컴파일이라는 게 닷대비, 코드, 콘스트레인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컴파일입니다. 행동으로 표현해 드렸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네, 신세사이즈를 합시다. 신세사이즈를.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벌써 세 번째 듣는 분이 있어갖고 이제 지겨울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얘기 할 건데. 네. 자, 옛날에는요, 컴파일이라고 하는 커맨드, 지금도 가능하지만, 이거를 DC 엑스포트라고 했고, 이제는 DC 울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울트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컴파일은 100번도 할 수 있어요.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툴 안 끄고, 툴을 엑시트 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어요. 컴파일 엔터, 컴파일 엔터, 컴파일 엔터. 이미 컴파일이 다 됐는데도,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냐면 컴파일이라는 건 베릴로그 소스가 있어서 걔를 합성하고 나면 결과물 한 번 딱 나오고 무조건 엑시트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를 읽어드리고 또 컴파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개선된 넷리스트가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아예 툴도 안 끄고 합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소스 읽어드리고 합성해서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가 됐는데 이거를 또 합성해. 또 합성해. 또 합성해. 또 합성해. 이렇게 100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 하고 끝내는 툴이 아니다.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일러처럼 얘기를 드리면 여기에 인크리멘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인크리멘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어제 질문하신 게 있죠? 10나노였는데 뭐 빡세게 하려고 그랬는데 걔가 조금 그래서 제가 그럼 먼저 툴한테 먼저 한번 시켜보고 네, 그리고 나서 콘스트레인트를 타협하거나 코드를 이제 수정하거나 근데 맨 처음에 툴한테 좀 더 시켜보자. 그게 요 인크리멘탈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오래된 거긴 하지만 컴파일부터 설명을 드리고 컴파일 울트라가 어떻게 좋은지를 네,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있다. 자, 따라 할게요. To pass compile. 네, to pass compile. 한 번 더. 이건 따라 해야 돼. To pass compile. 네. 2번 이상 컴파일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엄청난 대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100번도 가능하다. 옵션으로는 마이너스 인크리멘탈.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To pass compile. 자, 이거는
시납시스의 디자인 컴파일러도 그렇고요. 케이던스의 지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계속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내부적으로는 합성을 할 때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우리한테 이거 안 중요해요. 이거 안 중요해요. 이거 그림은 보지 마시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합성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사실은, 콤비네이션 로직이 길어지면 문제라서, 우리가 이거를 크리티컬한 패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타이밍적으로. 크리티컬 패스라는 게 자주 나오는데요.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는 건 콤비네이션 로직이 긴 패스를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줄이는 게 사실은 제일 목표가 되는 거죠. 제일 걱정이기도 하고, 이거 연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 코드는 바꿀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란 말이야, 지금. 고민이 그거라고. 그래서 이럴 때 컴파일이라고 하는 명령을 썼을 때는 옵션이 3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맵 에포트를 하이로 주면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옵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DC 엑스퍼트인 경우 컴파일 해서 맵 에포트를 하이로 하면 그렇게 크리티컬 패스를 잘 해줄 텐데, 컴파일 울트라는 그냥 하면 되지롱 이거예요. 아무 옵션 안 줘도 컴파일 울트라는 잘 해주지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세요 라는 겁니다. 실제 컴파일 언더바 울트라가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기는 해요, 확실히.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운더리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바운더리는 역시나 좋은 기능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후가 여기 지금 보이죠? 크리티컬 패스가 긴데 저 바운더리라고 해주면 확 좋아진다. 확 좋아지죠. 확 좋아지는 결과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무조건 내 RTL이 양질이어서 별거 안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상관없는데, 내 디자인이 조금 크리티컬 패스가 있어서 저런 옵션의 힘을 빌리면 무조건 사실 부작용이 반사적으로 있어요. 좋은 기능을 쓰면 그만큼의 뭔가가 있어서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원래 저기 in1이 있었는데 in 언더바 바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바뀐대요. 어쨌든 이름이 바뀌어. 네트의 이름이 바뀐다. 자, 그럼 이게 무슨 결과? 자, 삼성처럼 아니면 큰 사업장처럼 여러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사업장의 경우에 처음에 이제 일을 딱 시작했을 때 RTL 코드 짜는 사람은 RTL만 하고 합성하는 사람은 합성만 해.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죠. 대신 그 시뮬레이션 다 해보셨겠지만 그 볼 신호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은 볼 신호들을 준비해 놨는데 합성 결과가 날라와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in1이 없어. in1이 없는 거예요, 아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네트의 이름이 바뀐다는 건 아주 큰일이죠. 그럼 이걸 누구 맘대로 바꿨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그러면은 이걸 타이밍 개선하려면 저 옵션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막 싸움이 막 이때부터는 사실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건데, 기본적으로 직급이 높거나.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메일을 쓰세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옵션으로 해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좋아집니다. 다른 건 해봤는데 더 이상 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고 RTL 코드를 수정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요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건 랩실에서도 그래요. 랩실에서도.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미팅을 갖고 얘기하면 됩니다. 얘기 안 하면 큰일이지만 얘기를 하면 괜찮을 거예요. 다 넘어갑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시는 게 슬기로운 생활이 될 거다. 자, 그리고 저런 옵션을 쓰게 되면 원래 코드를 바꾸게 되는 거니까 저런 변환이 있으면 SVF라는 파일에 무조건 저장하는 게 제일 좋아요. SVF. 자, 따라 할게요. SVF. 네. 변경이 있었던 이력을
다 저장하는 거예요. SVF에. 굉장히 중요한 파일입니다. 다시, 굉장히 중요해. 아니, 너무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SVF 파일은 뒤에 포멀리티라고 하는 툴의 필수 입력이거든요. 그래서 저 SVF라는 거에 담아주셔야 되는데 그냥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벌써 스크립트 한번 보기는 했어요. SVF 파일은 이거야 라고 한 줄만 써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거기다가 툴이 알아서 저장을 해요. 저런 일이 있을 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옵션 안 쓰고도 컴파일 울트라는 그냥 돼지롱이 되는 겁니다. 네, 더 좋대요. 자, 어쨌든 그렇다. 자, 이번에는 스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마이너스 스캔 옵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계속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나가고 있죠? 컴파일에 대해서 바운더리, 스캔, 맵 에포트 이렇게 세 개 옵션에 대해서 계속 가고 있다가 드디어 스캔의 차례가 됐어요. 자, 스캔 옵션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플립플롭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돼. 여기에는 좀 특별한 내용들이 있죠. 먹스가 하나 있고 원래 순수한 요 라인 있죠? 원래 들어오는 거. 원래 들어오는 게 DI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T는 테스트용 인풋이라는 뜻입니다. 테스트용. 그리고 여기에 테스트를 위한 이네이블 신호가 주어지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또 한 줄로 꿰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컨비네이션 로직이 있었죠. 원래 우리 코드를 그렇게 짰으니까 있는데 그거를 안 가고 바로 그냥 다음 플립플롭으로 갈 수 있는 라인을 따는 거예요. 하나 새롭게 만듭니다. 이렇게 실제 따는 거는 DFT 컴파일러라고 하는 걸 쓰면 이렇게 이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디자인 컴파일러를 배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DFT 컴파일러로 가게 되면 지금부터 이제 다른 안드로메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강의를 들어야 돼요. 다른 강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2018년도에 제가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강의를 했고 VOD에 가셔서 2018년도 거를 보시면 요 칩 테스트에 대한 요걸 어떻게 하느냐, DFT 컴파일러 어떻게 쓰느냐 이거를 강의를 해놨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시납시스 코리아에서 하는 DFT 컴파일러 교육을 들으시면 돼. 테트라맥스 교육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를 배우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테스트 엔지니어가 없어서 또 난립니다. 시스템 베릴로그나 UVM 못해서 안달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DFT 하는 엔지니어가 없어서 또 난리예요. 설계 쪽에서. 기본도 못하는 사람이 많고 기본 더하기 DFT 못하는 사람 많죠. 기본 하면서 시스템 베릴로그와 UVM 못하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지금 다 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기업들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 사람이 필요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있는 회사들도 사실은 반대적으로 그래요. 또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훨씬 더 본인의 능력과 몸값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오히려 힘든 공부가 더 나중에는 좋은 빛을 발하게 될 것 같아요.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내가 지금 DFT 컴파일러를 쓸 수가 없다면 저 마이너스 스캔 옵션은 하지 마세요. 사치에 불과합니다. 내가 지금 DFT 컴파일러를 할 수가 없는데 마이너스 스캔을 괜히 쓰면 이 플립플롭이 이렇게 뚱뚱하게 되고 커져버리기만 하는 거예요. 실제 목적에 맞게 연결도 못하면서 마이너스 스캔 옵션을 쓰면 뭐 좀 좋은 디자인을 뭐 할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요. 내가 이번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DFT 컴파일러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괜히 에어리어만 커집니다. 심지어 먹수도 지나가야 돼서 타이밍적으로 손해야. 오히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건 뭐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기업에 가면 DFT 컴파일러를 외주 맡기는 한이 있어라도 무조건 하는 게 맞아요. 필수적으로 해야만 해요. 그런데
공부가 필요하잖아. 근데 그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면 괜히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 라고. 자, 그래서 그에 관련된 내용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저런 형태의 셀이 있고, 아니면 먹스가 들어간 형태의 플립플롭이나 클락드 스캔, LSD, 그 다음에 클락에 대한 LSSD 이런 타입으로도 셀을 쓸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립 파일 안에는 저런 용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셀도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쓰시기만 하면 되는데, 명령어 몇 줄만, 그럼 툴이 알아서 다 해주는데, 알아야 될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 이후에 쓰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자, 이제는 올드 했던 건데, 슬라이드가 좀 최신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이르면 좋은 기능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랩실에서 쓸 수 있는 라이센스는요, 지금 거의 그냥 회사들에서 쓰는 돈 많이 주고 하는 거에 90% 정도의 수준을 제공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 건 다 쓸 수 있다. 1억 더하기 3억 이런 것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지금 이미 쓸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컴파일 울트라 한 다음에 요즘에는 옵션으로 기능이 추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PG는 써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AI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 옵션을 쓰게 되면 강점이 생깁니다. 합성 결과가 좋아질 거예요. 네. AI 분야에서는 굉장히 연산이 많이 필요한 애들이 많이 들어가죠. 콤비네이션 로직에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SPG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SPG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200개의 팬아웃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RTL 코드를 고쳐야 되지만 알아서 쪼개줍니다. 알아서 쪼개줘요. 알아서 쪼개줘서 내가 뭘 안 해도 툴이 좀 더 해준다 라는 얘기죠. 이런 좋은 기능이 있으니 돈을 더 주고 사세요가 되는 건데, 우리 학교는 그냥 쓸 수 있어요.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 그게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렸네요. 자, 대신 그 얘기를 안 드렸어. 이름이 바뀌어요. 없던 애가 생기면서 쪼개지다 보니까 이름이 바뀌어.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이 당황할 수 있다. 근데 보통 대학교에서는 내가 코드 짜고 내가 합성하고 내가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찾을 때 명령어 제가 써놨죠. 이렇게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입력하시면 이렇게 복제된 애들이 쫙 나올 겁니다. 어떤 애들이 복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이제 드린 거고, 이거를 지금 잠깐만 앞에 가보면 레지스터에 대한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복제를 해주는 거죠. 레지스터에 대한 리플리케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지스터에 대한 리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하이라키를 넘나들면서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한 모듈 안에서만 가능할 건데 넘어가면서도 해준다. 그죠? 그래서 좋은 기능이니까 써보세요. 이런 얘기죠. 레지스터에 대한 리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자, 합성을 했으면 바로 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두 번째 산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내가 줬던 컨스트레인트를 위반한 게 뭐지? 바로 알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 코맨드. 자, 이건 정말 따라 하겠습니다. 리포트 컨스트레인트. 네, 이거는 디자인 컴파일러에서도 있는 명령어고 ICC2에도 있고 프라임 타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쓰는 툴입니다. 왜냐하면 SDC를 목표로 구현을 해야 되고 SDC를 목표로 계산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이렇게 입에 붙여 놓으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케이던스 툴에도 이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해놓으면 그냥 다, 이 업계에서는 다 통용되는 명령어입니다. 따라할게요. report constraint. 네. 다시 한번. report constraint. 네. 네. 다 내놔라. 위반한 거 다 내놔라. 표 형태로. 자,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는 제일 먼저 뭐를 제일 먼저 봐야 되느냐? 셋업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셋업이 이렇게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퀴즈야, 이게. 이것만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컴파일 인크리멘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봤는데, 네. 쓸 시간을 드리고, 다 쓰셨으면 저를 다시 보세요. 다 썼으면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사실은 이래요. 무슨 짓을 하고 인크리멘탈 하는 겁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똑같아져. 했던 걸 또 할 뿐이야. 그러지 말고, 무슨 짓을 할 건데 이따 뒤에 그건 배우시고, 무슨 짓을 하고 인크리멘탈 컴파일을 하세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지? 컴파일 했으면 또 이걸 해야 돼. 컴파일 하지? 또 이거를 해야 돼. 컴파일을 하지? 또 이거를 하는 거야. 그래도 안 된다. 그때 콘스트레인트를 타협해서, 그죠? 다시 여기까지 한번 와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것 같아.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타협이 없어. RTL 코드를 수정해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 큰 사는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래요. 셋업만 없으면 가급적 이제 갑시다. 네, 뭐 되게 많아요. 사실 많은데 백엔드에 좀 맡기고 크게 해결은 안 되더라도 백엔드로 조금 좀 미루고 일단 셋업만 없으면 다행이다. 일단 다행이다. 일단 딴 건 모르겠고 네, 셋업만 없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일단은 임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 굉장히 많은 애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어서 일단 근데 어쨌든 셋업이 발생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짓을 할 거예요. 일단 뒤에 배울 거고 무슨 짓을 하고 인크리멘탈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안 보이게 하고 따라 할게요. 리포트 언더바 컨스트레인트. 자, 리포트 언더바 컨스트레인트. 한 번 더. 리포트 언더바 컨스트레인트. 네. 컴파일을 하면 이제 저도 지금 프로젝트를 새로 하더라도 리포트 언더바 컨스트레인트가 제일 무서운 커맨드입니다. 엔터 치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이렇게 바바박 치다가 이렇게 치죠. 저도 진짜 이렇게 쳐요. 네, 좀 무서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점심을 먹을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오전에는 오퍼레이팅 컨디션까지 어떻게 확립을 하는지 선정하는지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를 다 리뷰했습니다. 한 방에, 한 장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백지에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컴파일에 들어왔는데 컴파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핵심은 컴파일을 했으면 한 번 더 따라 할게요. 리포트 언더바 컨스트레인트. 컴파일을 했으면 바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로 리포트 언더바 컨스트레인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셋업이 발생했는데 아주 아까워. 마이너스 0. 몇이야. 뭐 그러면은 인크리멘탈을 해보자. 인크리멘탈을 해보자가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자, 1시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